레디. 가자. 오, 망상이 있네. 존나 왜? 천원에 여기. 오케이. 뭐야, 맞는 게 아닌데 맞다고 표시했었는데 자식아. 이건 다르죠. 뭐야, 이거 수익이라고 자식아. 잘했다, 잘했어. 응? 이거 한 방에 붙여. 따로따로 해 나. 오케이. 방금 좀 뭔가 무슨 안 봤지? 아니 당연하지 자식아. 아, 닿진 않지. 알았어. 이거요? 안 돼요. 그 반사 요 부분을 왜냐면은 누구 머리를 자르는 거고, 그래서 이 맥락 자체가 어떤 누군가의 머리인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어렵지다는 거 자체가. 야 나 어제 머리 잘랐어 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모르는 사람의 머리를 잘랐다는 말은 아닐 거야. 당연히 본인의 머리를 잘랐다는 맥락이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 관사를 붙였다는 어를 붙였다는 것 자체가 모르는 거야. 모르는 사람의 머리를 잘리게 했다라는 거야. 내 머리가 아니라. 이걸 맞게 쓰면 뭐라고 해야 되나? 답지 있는데? 근데 띄어서도 있고 좀 인체스 이걸 말한 거야? 네. 특별히 그래도 나름 느낌이 있어. 너도 왜 스프링노트가 없이 여기에 낮장으로 있나 자스가 또 안 가져왔어? 된 거야. 아니 진짜 위 장보라고 상관이야 자식아. 알았어. 응? 이거 지금 맞게 쓸 수 있어. 가능성 어떤 거? 뭔가 뭐가 과거가? 아니 근데 이거 내가 설명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 잠깐만. 뭐야 이거 붙인 척하고 붙여있지도 않구만 이 씨는. 잠깐만 지나갈게. 잘 봤습니다. 오늘 이제 어법 첫 수업인데 어법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이제 했죠. 제가 일단 이제 이걸 하기 전에 앞서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어법 수업을 할 때
기존에 여러분이 듣지 못했던 방식으로 어법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어법은요. 오늘 첫 시간이잖아요. 어법 첫 시간. 오늘을 제외하고는 들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는데요. 그 어떤 어법 체계도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 이 어법 오리엔테이션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영어를 공부할 때 굉장히 궁금해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제 다 정리해 놓진 않지만 일부 정리를 좀 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렸을 때 공부하는데 되게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 조동사를 배우잖아. 조동사. 오늘 내일에도 나왔지. 조동사를 배우는데 조동사는 이제 우리가 흔히 뭐 현재형, 뭐 can이나 will이나 뭐 must나 같은 이런 애들이 있잖아, 그렇지? 근데 얘네를 과거형으로 쓰면 얘는 could가 되고, 얘는 would가 되고, may는 might가 되고 이러잖아, 그렇지? 근데 must는 과거형이 없어요. 그럼 왜 그러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것들 또는 뭐 조동사 얘기 나온 김에 이어서 예를 들어 가정법을 배워. 가정법을 배우는데. 우리가 중딩 때 마치 수학 공식처럼 외웠던 게 있어요. 가정법 과거는 if 주어 과거형 동사 나오고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에 동사원형 나온다. 가정법 과거다. 근데 문법책을 여러분이 보면서 배웠을 때 반드시 이 멘트가 써 있어요. 뭐라 써 있냐면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다. 이 멘트가 꼭 써 있거든. 근데 내가 또 이해가 안 됐던 거. 아니 가정법 과거라며. 근데 왜 현재 사실의 반대야?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게 좀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공부하고 연구를 하고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집약시켜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OT를 할 건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일단 어법 학습의 목적부터 가볼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요 문법이 아니고요 어법이에요. 어법. 문법과 어법은 뭐가 다르냐?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중등부 때 배웠던 것들이 문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네가 이제 중학교 때 보통 시험 볼 때 어떻게 나왔었죠? 예를 들어 교과서가 1에서 4과가 시험 범위다. 그럼 이제 1과에 이제 목표 어법해서 뭐 주격, 관계대명사, 뭐 분사, 구문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과당 2개씩.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공부했어요? 이 각 목표 어법에 대한 개념을 공부를 하고 이거를 문제풀이를 겁나하고 이렇게 했잖아. 그렇지? 근데 여러분 이번 한 학기 동안 내신 대비 하면서 학교에서 혹시 이런 거 알려준 적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 이번 시험 범위에는 분사구문이랑 관계대명사 가정법 나온다 이런 말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아마 전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왜? 고등부는 그렇게 시험을 안 내거든요. 고등부는 언제나 전범이에요. 전범이야 전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전에는 정해져 있는 범위를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했으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정해져 있는 범위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혼란이 오는 거야. 이걸 얼마나 어느 범위까지 얼마만큼을 외워야 되는 거야. 너무 외울 게 많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법에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고 선생님이 뭔가 설명을 해주면은 들을 때는 이해가 돼. 근데 내가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걸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될지 그 범위가 안 잡히는 거야. 됐어?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법을 어려워하게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문법이라는 거는 단순한 기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가령 want 뒤에 투부정사가 온다. avoid 뒤에 ing가 온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게 이제 문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중등부 때 익혔던 어떤 그런 개념적 사항들. 어법이란 건 뭐냐면요. 문법뿐만 아니라 그 여러분이 중등부 때까지 배웠던 문법적 개념과 해석 및 구문을 결합한 형태. 이거를 어법이라고 부릅니다. 고등부 때는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어법상 어색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문법상 어색한 것은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어법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암기로서 해결이 되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암기만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걸 꼭 명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법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어법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해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모의고사에 어법 문제 몇 개 나와요? 몇 문제 나와요? 한 개 나와요, 한 개. 45문제 중에 29번에 어법상 어색한 거 한 개 나와. 자, 이번 내신 봤었죠? 내신에서 어법 문제 몇 개 나와요?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적으면 2개, 많게 4개 이 정도 나옵니다. 보통 시험 문제가 몇 문제 나옵니까? 25에서 28문제 이 정도 나와요. 서술형 포함해서.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요거예요. 나머지는 뭡니까? 다 독해야, 다 독해. 그렇죠?
그러면은 비중으로 따졌을 때는 압도적으로 독해의 비중이 높습니다. 어법에 비해서.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어법 문제를 풀기 위함도 있죠. 당연히 있는데 그것보다는 해석을 위해서, 영작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이 글의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한 맥락 파악을 위해서. 이래서 우리가 어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 도구로서 어법을 배우는 거다. 알겠죠? 물론 제가 어법 문제 잘 푸는 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여기에 앉아 계신 그 주역고분들 같은 경우는요, 저한테 이미 배운 적이 있는데 제가 이따 프린트 하나 드릴 거거든요. 3페이지짜리 프린트를 드릴 겁니다. 거기에 있는 프린트를 여러분이 다 체화하고 익힌다면요, 수능 문제도 풀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가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언어의 차이부터 가볼게요. 언어의 차이. 자,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니네가 어법을 어려워하는 이유를 한번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용어가 어려워. 그러니까 너네가 다 주워 들은 말은 있어. 뭐 관계, 대명사, 초부정사, 분사, 뭐 가정법, 뭐 주워 들은 건 있어. 근데 그 용어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야.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런 걸 관계대명사라 그래, 이런 걸 가정법이라 그래. 용어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까 말했던 건데 외울 게 많아요. 외울 게 많아.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뭐만 하면 예외래.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도 쓴대. 저런 경우엔 저렇게 쓴대. 뭐가 외울 게 너무 많은 거야. 이게 여러분이 느끼는 두 가지고요. 세 번째는요, 얘랑 연결되는 건데 어찌 보면 이게 그 연계성이 부족해요. 연계성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가정법은 가정법대로 따로 배우고요, 조동사는 조동사대로 따로, 시제는 시제대로 따로 배워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왔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가정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조동사를 알아야만 되고요, 조동사를 이해하려면요 시제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이게 다 연계되어 있는 거야.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가 이 서로 우리가 배웠던 문법 간의 연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사실 우리가 품사에 대한 것만 제대로 알아도 문법은 껌이에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데 우리가 부정사는 부정사대로, 뭐 관계사는 관계사대로 다 따로, 이게 따로 국밥이야. 그러니까 이게 전혀 조합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어법이라는 걸, 더 나아가서 영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일단 언어적 차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거부터 알려드릴게요. 잘 가봅시다. 자, 서구식 언어와 동양식 언어의 차이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죠. 제가 딱 한 가지 사례만 준비를 했습니다. 서양식 언어니까 당연히 영어겠고요, 동양식 언어니까 한글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한번 물어볼게요. 자, 동양권 한글은요, 시간과 장소 중에 뭘 더 중요시 여길 것 같아요? 시간과 장소 중에 뭘 것 같아? 뭘 것 같아? 정답은 시간이에요. 시간.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러냐? 농업 문명이어서 그래요. 동양권은. 동양권은 농업 문명. 농사지었잖아 옛날에. 농사짓고 이러잖아. 농사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시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해시계니 물시계니 농사직설이니 이딴 거 만든 거 아니야. 조선시대. 그렇죠?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럼 반대로 서양권 같은 경우는요, 거꾸로 장소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서양권은 상업 문명이거든요. 상업 문명. 거래를 통해서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영어라는 언어를 이제 이 문화를 이제 뿌리 깊게 쭉 올라가다 보면은요, 이 영어가 어디에서 시작됐냐면요, 거래에서 시작됐어요. 거래. 이제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영어의 출발을 성경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이 아니고요, 거래에서 시작된 거야. 옛날에 예를 들어서 막 선사시대 때나 이럴 때 뭐 옆집에 예를 들어 소를 빌려줬어. 우가우가 씨한테 소를 빌려줬어. 그러면 소를 빌려줬다는 증거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벽화에다가 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 여기에서 영어라는 문자가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 문명 기본적으로는 거래야, 거래. 됐어? 자, 근데 거래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장소가 중요하잖아. 그렇죠? 똑같은 아이스크림을 팔아도 여기서 파냐 저기서 파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하다. 장소가. 자, 그러면 실제로 지금은 문화적 차이를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언어에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가를 보여줄게요. 잘 보세요. 한글을 먼저 봅시다. 나는 어제 서점에 갔었다. 영어는 I went to the library yesterday. 이렇게 연습하죠. 자, 뭐가 먼저 나왔어요? 나는 어제. 시간이 먼저 나왔죠. 그렇죠? 아래는 어떻습니까? I went to the library. 장소가 먼저 나왔다. 됐어? 이게 바로 문화가 언어에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방금 말했다시피 시간을 중시하는 동양권 언어에서는 어떻게 했다? 어제라는 표현을 먼저 쓴 거고요.
장소를 더 중요시하는 이 서구권 언어에서는 실제로 to the library 쓰는 거죠. 이게 보통 이제 요즘에는 좀 잘 안 알려주는 어법 사항인데 부사의 순서 해갖고 장소, 방법, 시간 순으로 쓴다고 이런 게 있거든요. 장방시 순으로 쓴다고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거를 그냥 우리는 그냥 외웠어요. 고지고대로. 근데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이유. 됐어? 이게 바로 문화적 차이다. 문화적 차이. 자, 그래서 시간과 장소 중 뭘 더 중시하느냐 이것만 보더라도 벌써 차이가 발생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동양권 언어와 서구권 언어는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인지하는 상태로 우리가 어법을 공부해야 된다. 이게 이제 시작점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문법이 아니라 어법의 기본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께서 보신 그 데일리 테스트 있죠? 거기에 있는 테스트를 내가 왜 냈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설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시제부터입니다.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인데요. 이 현재 시제부터 설명드릴게요. 제가 여기다가 쓸게요. 이렇게 정해. 자, 제가 이렇게 연계해서 오늘 설명해 줄 거거든요. 시제, 조동사, 가정법까지 제가 연계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가정법은 여러분 그 데일리 테스트에 없었어요. 일부러 안 냈어 제가. 자, 시제부터 제가 심플하게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만 말했는데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현재 시제는요 뚜렷해요. 뚜렷하고요. 평소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게 간혹 가다가 현재 시제를 지금 당장으로 알고 있는 분이 있는데 지금 당장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을 나타내는 건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알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쉽게 What do you do? 라고 한번 써볼게요. 한번 해석해봐. 어떻게 해석해요? What do you do? 은서 이거 어떻게 해?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 What do you do? 해석해봐. 아이씨 어려운 거 없잖아. 어려운 거 없잖아. 어떻게 해석합니까? 너 뭐 해잖아. 그렇죠? 너 뭐 해? 이거죠. 근데 이렇게 한번 써볼게. What are you doing? 어떻게 해석해요? 너 뭐 하고 있어? 이거죠. 그렇죠? 그럼 둘의 차이점을 볼까? 우리말로 말했을 때는 둘 다 비슷해 보이죠. 너 뭐해? 너 뭐 하고 있어? 비슷해 보이죠. 근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거는 진짜로 너 지금 뭐 하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고요. What do you do? 이 여기서 현재 시제를 썼잖아. 현재 시제는 뭐라고 했죠? 뚜렷하고 평상시라고 했습니다. 평상시. 그래서 what do you do는요. 너 평소에 뭐 해라는 뜻이에요. 평소에 뭐 해. 됐어? 그래서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직업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직업을 물어볼 때 What is your job? 이럴 것 같죠? 그렇게 표현 안 해요. 왜냐면은 서구권에서는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걸 굉장히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려서 말하는 거야. 우리도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이런 표현보다는 우리도 어떻게 표현하죠?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렇죠? 똑같은 거, 똑같은 거. What do you do?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쓴다면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이렇게 씁니다. 너는 삶을 위해서 What do you do? 평소에 뭘 하니?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현재 시제가 말하는 건 뭐냐? 평상시를 말한다는 거야. 어제도 이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뭐다? 현재 시제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예시를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The quantitative arena is by its very nature difficult, unpredictable, and uncontrollable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문장을 보면은 경쟁이 벌어지는 경기장은 원래 힘들고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현재 시제 보이죠? 그렇죠? 그럼 현재 시제를 썼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요. 평소에 이렇다는 거예요. 뚜렷하다는 거예요. 즉 경기장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 어제도 그랬고 경기장이란 녀석의 특성은 어제도 힘들고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힘들 거라고요. 됐어요? 변화가 없음을 나타내는 거. 이게 뭐다?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됐죠? 자, 근데 그에 반해서 과거 시제는 어떠냐면요. 과거라는 거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옛날에 벌어진 일이잖아. 내 눈앞에 안 보이죠. 여러분 1950년에 6.25 전쟁이 있었대요. 여러분 겪어봤어요? 안 겪어봤잖아. 내 눈앞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희미한 거예요. 희미하고 내 눈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예를 볼게요. Family was amazed by the isolation they experienced when they moved into their San Francisco neighborhood.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was amazed, moved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한 가족이 놀랐대. 그들이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갔대. 이거 뭐예요? 과거 시제잖아. 옛날에 그냥 이랬었다고.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고. 몰라요. 몰라. 왜? 내 눈앞에 안 보이니까. 희미한 거라고. 애매한 거라고.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냥 한 번 일이 있었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결국 현재 시제라는 거는요.
평소에 일어나는 팩트 또는 팩트라고 주장하는 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단호한 어투예요. 현재 시제를 쓴다는 것 자체가. 왜? 얘는 뭐뭐를 뭐뭐한다. 이런 거잖아. 그렇지? 현재 시제는. 그럼 이 말 자체가 어떻습니까? 아마도 그럴 거야. 그럴 수도 있어. 이런 말을 안 붙였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 변화가 없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현재 시제라는 건. 따라서 첫 문장에 니네가 독해를 하는데 첫 문장에 만약에 현재 시제 나온다? 그러면 주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첫 문장부터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 필자가 말하고 싶은 단호한 의견이 이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과거 시제 같은 경우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희미하고 애매한 느낌의 표현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현재 시제는 뭐라고 했죠? 평상시야, 평상시. 그리고 뚜렷해요. 평상시고 뚜렷해. 근데 과거 시제 같은 경우는 어떻다? 내 눈에 안 보이는 희미한 녀석이라는 거야. 됐어? 짧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이어서 자동사, 타동사를 볼 건데 요거 보기 전에 이거 먼저 볼게요. 조동사 먼저 볼게요. 여기 연결해서. 자, 제가 결론부터 썼는데 조동사의 현재형은 추측을 나타내고요. 조동사의 과거는 가정을 나타내거든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봐봐. 제가 아까 전에 이건 안 써도 되는데 잘 봐봐. 앞에. 자, 조동사의 종류를 한번 써볼게요. 현재 시제를요. 자, 이렇게 대표적인 거 다 썼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거를요 과거형을 써보겠습니다. 과거형을. 자, 푸드죠? 모두고요. A는 might고요. shall은 should죠.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must는 없어요. 없어. 그럼 왜 그러냐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봐요. 이 녀석들의 공통점은 뭐냐? 전부 다 추측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담고 있어요. 전부 다. 전부 다 추측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얘네들은요, 전부 다 가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 should는 shall의 과거형이래. 그럼 should를 과거 시제에서만 쓰나? 아니잖아요. 또 뭐 해야 돼? should를 현재 시제처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생긴 건 과거형인데? shall의 과거형인데? 그럼 현재 시제에서 shall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면요. 얘네 둘의 차이점은요. 물론 시제적 차이도 있어요. 현재 시제에서는 얘를 쓰고 과거 시제에서는 얘를 쓴다. 이런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왼쪽에 있는 놈들은 의미가 다른 거예요. 얘네 둘의 차이는요. 시제적 차이가 아니라고. 얘는 현재 시제에서 쓴다. 얘는 과거 시제에서 쓴다.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의미가. 얘는 애초에 추측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얘는 가정의 의미를 갖고 있어. 근데 얘들아 잘 봐봐. 추측이라는 거는요. 가능성의 영역이거든요. 가능성.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제가 남친이 있을 수도 있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어쨌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가능성의 영역이야. 근데 가정은요. 가능성이 없어요. 왜? 봐봐. 아까 내가 뭐라 했죠? 현재형은 현실적이라고 했죠. 현실적이고 뚜렷하다고 했어.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야. 됐어? 근데 과거 시에 내가 뭐라 했어? 희미한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가정을 부탁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알겠냐?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can, will, may, shall, must 뒤에 동사 원형 올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무슨 시제? 현재 시제야. could, would, might, should 뒤에 동사 원형 올 거 아니야. 이거 무슨 시제? 현재 시제예요. 알았어? 과거 시제 아니라고. 현재 시제야. 현재 시제. 알았어? 이거를 이해해야 돼. 자, 그러면 잠깐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 좀 지우고. 제가 자리가 없어서 좀 아래다 쓸게. 자, 조동사의 현재형 뒤에 동사원형 왔어. 또는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동사원형 왔어. 무슨 시제? 현재 시제라고. 현재 시제. 알겠냐? 현재 시제야. 근데 뭐가 다르다? 의미가 다른 거야. 얘는 뭐다? 추측. 얘는 가정이라고. 알았어? 자, 다시. 얘는 자리가 없네. 추측. 얘는 가정이야. 근데 쌤, 저는요 얘네들을 진짜 과거 시제로 쓰고 싶은데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조동사의 현재형 또는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다가요 have pp 갖다 붙이면 돼요. have pp. 이러면은 과거 시제가 되는 거야. 됐냐? 이러면 과거 시제가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럼 이걸 같이 연계해서 가정법으로 갈 거거든. 가정법. 내가 흔히 가정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만약에 또는 if라고 말하거든요. 완전 잘못된 답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건 안 써도 될 거야. 가정법 과거 형태. if 주어, 과거형 동사,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원형 이렇게 나와 있잖아. 우리가 공식처럼 배운 거. 근데 이놈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잘 봐봐. 만약 얘가 뭐뭐 한다면 얘가 뭐뭐 할 텐데 이렇게 해석되죠. 그렇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석했는지 다시 잘 들어봐. 만약 얘가 뭐뭐 한다면이라고 해석했어. 뭐뭐 한다면, 뭐뭐 한다라고 해석했어. 뭐뭐 한다. 어떻게 현재로 해석했지? 뭐뭐 한다. 현재잖아. 뭐뭐 할 텐데. 현재로 해석했죠. 근데 생긴 건 뭐야? 과거잖아요. 생긴 게 과거잖아. 근데 내가 왜 현재로 해석했을까? 조동사의 과거의 동사원형은 뭐라고요? 현재 시제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 됐어? 근데 이 조동사의 과거형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가정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왜 가정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과거는 힘이 하니까. 됐냐?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지금 이 녀석은 생긴 건 과거형이야. 근데 실제는 뭐예요? 현재 시제야. 현재 시제. 현재 시제. 그러면 가정법은요. if 있잖아. 이게 본체가 아니야. 얘가 본체예요. 얘가. 조동사의 과거형이 본체예요. 아니 얘가 본체라면은 얘들아 그럼 IBC 가정법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without 가정법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거기엔 if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얘가 있으니까. 됐냐?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가정법의 본체는 뭐다? 이거야 이거. 조동사의 과거. 알겠냐?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제, 조동사, 가정법 세트로 끝나는 거야. 됐냐? 이걸 이해하면 돼. 이거를.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선생님 우리가 이거를요 왜 이해해야 돼요? 이걸 굳이 왜 알아야 돼요? 어법 시험에 안 나오잖아요. 독해할 때 이런 게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 예를 들어 볼게. 만약에 한 이제 독해를 읽는데 가정법 문장이 나왔어. 근데 가정이라는 건 뭐라고요? 여기 써져 있죠?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너네가 가정법 문장이 독해에서 나왔을 때는 어떻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냐면 이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만약에 얘가 뭐뭐 한다면 뭐뭐 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해석에. 근데 실제로는 뭐야? 그 일은 안 일어났다. 이렇게 연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됐어? 왜냐면 가정이니까. 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앞에서 못했던 자타동사를 좀 볼게요. 자, 여기 다 끝났고. 자, 피곤해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졸지 마세요. 시간 아깝잖아. 그렇지? 자, 자동사와 타동사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각자 나름대로 잘 써주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동사는 뭐 이제 뒤에 목적어가 안 온다, 타동사는 목적어가 온다. 다 맞아요. 다 맞는 말입니다. 자, 자동사라는 거에서 자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가 어떤 대상에게 직접적 영향력을 가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주어 지가 알아서 하는 거야. 이게 자동사거든. 내가 여기서 이리로 가. 어떤 사람한테 영향을 안 줬어요. 이게 자동사예요. 내가 점프를 하든 달리기를 하든 어떤 대상에게 영향을 가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라? 자동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어떤 움직임에 관련된 표현들이 자동사가 많아요. 예를 들어 내가 뭐 이민을 간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 이게 다 어떤 대상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동사인 경우가 많다. 자, 그래서 자동사는 대상, 즉 목적어가 안 나오기 때문에 1, 2형식에서만 쓰인다. 이건 잘 알고 있을 거고요. 넘어가서 타동사. 타동사는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I will marry you라고 하는데 여기서 with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려요. 여러분, 결혼 혼자 합니까? 나 혼자예요, 결혼? 결혼을 하는 대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타동사예요, 타동사. 그래서 I will marry you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너랑 결혼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자타동사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정리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타동사는 그러면 뒤에 목적어, 즉 대상이 나오는 3, 4, 5형식에서만 쓰이겠죠. 그렇죠? 자, 넘어갈게요. 능동태와 수동태인데요. 제가 좀 과감하게 말하자면 여러분이 내신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약 40%는 요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능수동태. 내신뿐만 아니라 수동도 똑같아요. 맨날 나와요. 맨날.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일단 개념부터 볼게요. 능동태라는 건 뭐냐면 동사라는 어떤 이 행동을 하는, 즉 주어 입장에서 서술하는 방식이 능동태예요. 정말 쉬운 예시 I love you. 보면은 love라는 행동을 내가 해, 즉 나 입장, 주어 입장에서 서술하는 거. 이게 능동태라고요. 그렇죠? 근데 수동태는 뭐냐면요, 당하는, 즉 목적어 입장에서 서술하는 게 수동태거든. 방금 봤던 I love you가 있어. 이 사랑한다는 이 행동을 얘가 당하고 있어. 그래서 당하는 목적어 입장에서 말하는 게 수동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살펴보면은
우리 문장의 5가지 형식을 봤을 때 1에서 5 형식을 봤을 때 모든 문장에는 주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모든 문장에 목적어가 있진 않죠. 그렇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능동태는 모든 문장에서 다 가능한 거고요. 수동태는 목적어가 있는 3, 4, 5 형식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얘 입장에서 말하는 게 수동태니까. 됐냐? 특히나 4형식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2개니까 얘 입장에서의 수동태, 요놈 입장에서의 수동태 2가지 버전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말했던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다. 뭐 해석을 뭐 뭔가를 한다, 당한다 이건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팁을 주자면 능동태는 보통 뒤에 목적어가 오는데요. 지금처럼요. 근데 수동태는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온다. 보통은 그렇다. 이거는 이제 문제풀이 팁입니다. 자, 넘어가서 사역동사 볼게요. 제발 부탁인데 사역동사 시키다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중2 때 이렇게 하는데 대체 이 말 누가 유행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좀 시키다 아니에요. 시키다 아니고요. 사역동사의 정의가 뭐냐면요.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 행동을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딴 사람의 손을 거쳐서 그 행동을 하게 만들고 싶을 때 이때 쓰는 게 바로 사역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데일리 테스트에서 어떻게 냈습니까? 나는 어제 머리를 잘랐다. 이거 영작해보라고 했죠. 여러분 어떻게 썼어요? 이렇게 썼죠? 그렇죠? 이렇게 쓰신 분들 많죠? 틀렸어요. 왜? 왜냐면 여러분 이 맥락을 봐봐. 야, 나 어제 머리 잘랐어 라는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이에요? 아저씨에 나오는 원빈 마냥 내가 이렇게 머리 잘랐다는 거예요? 아니잖아. 미용실 가갖고 미용사한테 내 머리를 맡겼다는 거잖아요. 이거잖아. 그치? 그럼 내가 직접 자른 게 아닌데 왜 아이 컷이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자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 컷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리를 누군가가 잘라주게끔 했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I had my haircut yesterday 이렇게 가는 거야. 우리가 이제 소위 문법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역동사, 목적어, PP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문법적으로 말하자면 내 머리가 어제 잘리게 되도록 시켰다. 뭐 보통 이렇게 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켰다가 아니라요. 내가 직접 행하는 일이 아닐 때 그럴 때는 이제 사역동사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비슷하게 한번 써볼까요? 나 어제 개명했어. 이걸 연작할 때도 또 어떻게 쓰냐면 또 이렇게 써요. I changed my name 이렇게 쓴다고요. I changed my name yesterday 또 이렇게 쓴다고. 그럼 이건 뭐야? 내가 내 이름을 바꿨다가 되는 거야. 야, 봐봐. 예를 들어서 채은이가 나 이제부터 오채은이 아니라 이채은이다. 앞으로 나를 이채은이라고 불러라. 그럼 민증 뽑으면 이채은이라고 나와? 아니잖아. 그렇지? 이름을 바꿔주는 거죠. 법원에서 하겠죠. 거기 뭐 행정부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서 이제 뭐 해갖고 판사가 땅땅땅 해갖고 내 이름을 바꿔주는 거겠죠. 아니 이제부터 내 이름은 이채은이다 이러면은 그게 뭐 개명이 된 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할 때도요. 누군가가 내 이름이 바뀌게 해주는 거라고요. 이렇게. 됐어요? 바꿔주는 건 누구겠어? 법원에 있는 어떤 아저씨겠지 뭐. 됐어? 근데 굳이 그건 쓸 필요 없으니까 바이 어쩌고는 생략한 거고요. 됐어?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 친구가 있어요. 쌤 그러면 이 표현은 언제 쓰는 거예요? 언제 쓰는 거냐? 주로 가명을 쓸 때. 가명을 쓸 때. 봐봐. 저는 로이쌤이지만 제 본명은 김재성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야 앞으로 쌤이 이제 내가 로이쌤 말고 로아쌤이라고 불러 이제 내일부터 이건 진짜 내가 내 어떤 닉네임을 바꾼 거죠. 이건 뭐야? 이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됐냐?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느냐 아니면 남이 하게 하냐. 됐어? 이게 바로 사역동사의 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6번에 관계사를 볼게요. 관계사. 관계사는 사실 할 말이 많은데 그냥 심플하게 정리했어요. 니네가 정말 많이 들어본 녀석이거든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맨날 들어봤어. 근데 맨날 헷갈리고 까먹고 시험에서 나와도 틀리고 맨날이에요. 왜 그러냐면 관계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데 문법적 이해가 아니라 언어적으로 접근해볼게요. 관계사는요 어디에서 나온 개념이냐면 부연 설명에서 나온 거예요. 부연 설명이란 개념에서 나온 게 관계사거든. 자, 문장 하나 줘볼게. 자, 시간 약간 줄 테니까 해석해봐요. 그냥 속으로 한번 해석해봐. 모를 만한 단어 내가 써놨어.
아유 좋은 사람이 3명이나 되고 3명이나 자스트가 울지 마. 자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났으니까 한번 볼게요. 이제 해석이 이렇게 되거든요. 해석이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제 여기에 지금 관계사가 2개 나왔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너네가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 이렇게 꾸며주고 이렇게 꾸며줘서 카드를 쥐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기는 패를 갖고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을 거야 지금까지. 당연히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맞아, 네, 맞아. 잘못된 게 아닌데 해석이 이게 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위처럼 되거나 이게 틀린 건 아니야.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자 봐봐.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애초에 후라는 거는요. 우리가 관계대명사라는 개념을 배우기 이전에 의문사라는 개념부터 배웠었어요. 우리는 초딩 때. 그렇죠? 그래서 의문사 개념에서 나온 거거든. 봐봐.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게 누구냐면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게 누구냐면은 카드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야. 너무 가까이 친해 쫓기에다가.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의 경우가 거의 없어. 근데 그게 또 어떤 사람이냐? 그게 또 누구냐면 이런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게 관계대명사라고. 애초에 관계대명사라는 개념은 다시 한번 보자. 부연설명 개념으로 나온 거야. 부연설명. 그냥? 그래서 문장을 연결하면서 앞에 나온 명사, 우리가 선행사라고 그러죠. 요 녀석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준다. 이게 관계대명사에 대한 기본이야, 기본. 그래서 만약에 니네가 문장이 길게 나오거나 관계사에서 헷갈리면요,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뭐뭐 후 나왔어. 아, 이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게 있는데 그게 어느 것이냐면 이게 있는데 근데 그 대상이 뭐냐면 그게 어디냐면 그게 언제냐면 됐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업그레이드 해볼까? 예를 들어서 place 이렇게 나왔어. 근데 우리가 관계부터 그냥 where 이렇게 쓰잖아, 그렇지? 근데 이거를 어떻게 쓰기도 하냐? 이렇게 쓰기도 하는 말이야. 그렇죠? 중딩 때 배운 거죠.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야, 어떤 장소를 예를 들어서 know the place를 한번 해볼게. I know the place. 야, 내가 그 장소를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이런 거야. 됐어? 근데 이걸 이니치로 하면은 야, 내가 장소를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장소에서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라고. 이 위치가 가리킨 게 뭐야? 얘야, 얘.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돼? 그냥 그 장소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 관계사를 해석할 때는요, 여러분 원래 제대로 해석하는 거는 그냥 순차적으로 가는 거야. 순차적으로. 이게 있는데 이게 어디냐면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게 없어요. 만약 from 나왔어. 어떻게 하면 돼? 근데 그 장소로부터 이렇게 하면 된다고. 됐냐?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맨날 뭐가 말이 이렇고 저렇고 용어만 늘어나고 이러니까 혼동이 왔을 뿐입니다. 우리 단순하게 가자고요. 단순하게. 알겠죠? 이런 느낌입니다. 대충 감이 잡힙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이제 기본 어법을 마무리했는데, 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랑 한국어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언어적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부분 시험에서 많이 틀려오는 게 셋 중 하나거든요. 내신에서 첫 번째 단어 몰라서, 두 번째 어법 때문에, 세 번째 서술형 때문에. 이거예요. 대부분 여러분이 틀려오는 거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영작을 할 때요. 잘 봐봐. 한글이 있고 영어가 있어요. 그럼 보통 한글식 어순은 어떻게 되냐면요. 주어, 동사가 여기 맨 뒤에 나오고요. 목적어나 이제 부수적인 게 여기 중간에 껴 있어요. 한글식 어순은요. 근데 영어는 어떻습니까? 주어,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부수적인 게 뒤로 오는 이런 어순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통 좀 팁을 줄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영어에다 먼저 써볼까?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부사적 수식어가 1번, 2번, 3번 뭐 이런 식이라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영어식 어순이 이렇게 나왔으면요 한글식 어순은 거의 거꾸로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주어만 똑같아요. 주어만 똑같고요. 한글에서는요 역순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3번, 2번, 1번 목적어, 동사. 그래서 보통 요 어순으로 가요. 보통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닌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요 어순으로 간다고. 그럼 여러분이 영작을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느냐?
주어의 위치가 똑같고 이제 한글 써 있으면은 주어의 위치 일단 똑같고 그 다음에 니네가 덩어리를 하나씩 묶어보는 거야. 수식어 덩어리를 하나씩 묶어보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는데 역순으로 가면 되는 거야. 역순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영작의 기본이에요.